산화적 인산화, ATP 합성 이 부분을 우리가 했고 231쪽에 대체 전자 전달 경로 아까 녹색 부분을 봐두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녹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녹색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 그 전자 전달 경로라든지 세포 호흡 단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굳이 세포 호흡은 이제 충분히 했고 다른 식물이 입장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다른 일을 해야 돼. 갑자기 추워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든가 등등 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NADH를 원래 여기다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쪽으로 안 보내고 이 녹색 이 복합체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녹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이 녹합체 쪽으로 녹색 쪽으로 보내서 유비퀴놀 풀러 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안 가고 뚱딴지 같이 이쪽으로 쑥 빠져버리네요.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또 산소한테 전자를 줘가지고 물로 결합시켜서 이제 끝장내버리는 거죠. 허망하죠.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내는 일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갔다 쑥 빠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ADPH를 이용해서 이거 갔다가 그냥 쑥 빠져버려요.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쑥 빠져버려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대체 전달로 쑥 빠져버린다는 거죠. 또 이쪽 막간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쑥 빠져버려요. 하나도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양성자 퍼내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일을 식물이 하더란 얘기죠. 왜 그러냐.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을 하더라. 그게 뭔데? 한번 책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231페이지 정상적인 전자 전달기에 추가적으로 대체 전달 경로를 갖고 있다. 이 대체 경로는 5개의 산화 환원 요소가 관여하며 그중 일부는 칼슘 이온에 의존적이다. 막간 공간 쪽의 막표면에 2개의 NADPH 탈수 효소는 시토졸에서 생성된 것을 산화시키고 기질 내막 쪽에 막표면에 자리한 그 녹색 2개는 매트리스 잭에서 생성된 것을 산화시킨다. 그리고 대체 산화 효소는 AOX는 기질 쪽 막에 내재하는 막단백질 복합체로 우비퀴논을 산화시킨다. 우비퀴논이 얘한테 전자를 전달해 줬으니까 우비퀴논은 산화되고 자기는 환원된 거죠. 다시 말해 NADH 탈수소 효소는 막 표면에서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 우비퀴논으로 전달하고 대체 산화 효소는 막에 내재하면서 우비퀴논을 산화하고 산소를 환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우비퀴논에서 전자를 받아 직접 산소로 전달하는 반응을 진행시킨다. 그러니까 녹색 4군데서 우비퀴논한테 전자를 줬어요. 그죠? 그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 AOX라고 된 거 있죠. 바깥에 이제 복합시 2 옆에 붙어 있는 거. 그쪽으로 그냥 줘서 끝내버린다 이거죠. 그때 산소 2개하고 물 4개의 전자 플러스 4개의 수소 이온 이걸 H2O를 만든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 2자가 빠졌겠죠. 여기 2자가 빠졌죠. 그죠? 2를 써넣어야 개수가 맞죠. 전자의 대체 전달 경로는 복합체 1, 2를 우회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TP 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곧바로 우비퀴논으로 들어가 대체 산화 효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ATP가 합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체 경로를 전자로 전달하면 되면은 ATP로 저장되어야 할 자유 에너지가 그냥 열로 발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식물이 왜 이런 생산 효율을 ATP 생산 효율을 낮추는 대체 경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식물이 이런 고유의 전자 전달기를 갖는 것은 에너지 공급보다는 다른 환경 요인에 대한 적응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시국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한 가지는 과도한 환원을 방지하려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고도의 환원 상태에서는 호흡사슬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들이 세포 손상을 초래한다. 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고 충만해 있는 상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몸이. 그런 상태. 식물은 광호흡에서 생긴 글리신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린으로 산화되면서 NADH가 생성되어 필요 이상의 ATP 합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식물이 광호흡을 할 때, 광호흡이라는 거는 온도가 30도씨 이상 넘어갈 때 광합성이 잠시 중지되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현상, 그거였죠. 그죠? 이때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아미노산. 얘가 세린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린도 아미노산이에요. 세린으로 바뀌면서 수소가 발생돼요. 수소가 나와요. 이때 이 수소를 가지고 또 NADH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ATP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몸이 막 오버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환원을 방지할 목적으로 ATP를 합성하지 않으면서도 남아도는 NADH를 산화시켜서 배출하는 기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들뜨는 현상. 또한 두 번째로 대체 산화 효소는 복합체 3과 4를 우회하므로 양성자 수송과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열로 소산시키고 과잉으로 축적된 호흡기질을 처분할 수 있다. 하여튼 과한 거는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다. 예를 들자면은 대체 산화효소가 기능적으로 유용한 예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천남성과의 부두릴리, 안전부채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들의 육수화서 조직은 육수화서 그 이삭이 그 고기 육자 덩어리로 생겼다는 거죠. 덩어리 모양으로 생긴 그런 꽃 모양 꽃 이삭 조직은 수분 직전에 대체 경로를 통한 호흡율이 크게 증가하여 화서의 온도가 주변보다 25도씨 이상 상승한다. 25도면 상당히 뜨거운 거죠. 이런 열 발생으로 고약한 물질이 휘발성 성분을 촉진하여 수분 곤충을 유인한다. 그 육수화서 부분이 얘가 이제 이 꽃이 안전부채라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죠? 안전부채가 얘가 이제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될 때야. 수분을 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 이삭 부분을 갑자기 이제 열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대체 전달 경로가 발동이 돼 가지고 에너지는 안 발생시키고 열을 막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열이 발생되면은 얘 몸에 있던 그 겨드랑이에 있던 그 땀 냄새가 막 나겠죠. 고약한 냄새가 나면은 곤충들이 날아오겠죠. 그럼 곤충들이 수분을 시켜주겠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25도로 그러면은 대단한 온도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깥에는 눈이 왔는데 얘는 뜨거워가지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을 저해하는 물질도 알려져 있다. 로테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호흡 과정을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제초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로테논은 데리스라는 국화과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살충제로 복합체 1과 안티마이신이라는 복합체 1, 그러니까 로테논이라는 거는 복합체 1을 망가뜨려요. 복합체 1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곤충한테. 그러니까 살충제로 사용되는 약이죠. 그 다음에 안티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인데 얘는 복합체 3을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가리, 시아나칼륨, 그 다음에 시아나물은 복합체 4와 결합해서 전자전달을 저해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들이 전자전달을 못하게 하는 거죠. 로테논이라는 저해제는 동물에서는 복합체 1의 전자전달을 저해하여 살충작용을 하지만 식물에서는 대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작용하지 못한다. 또한 식물은 시아나물 저항성 호흡을 한다. 이러한 저해제는 전자전달을 연구하는 중요 수단이 된다. 시아나물 식물은 시아나물을 견딘다 이거죠. 그죠? 시아나라는 게 시탄소하고 질소, 시안 요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식인데요.
주로 청산가리 있죠? 청산가리가 뭡니까? 옛날에 그 임금님이 사약을 내리던 그 독약의 성분이 바로 청산가리죠. 청산가리인데 탄소는 결합선이 네 군데로 나와 있죠. 그죠? 결합선이 네 군데로 나와 있죠. 탄소가 그 원자 핵이, 탄소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에 있으면 탄소가 6번이죠. 그러면 전자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 두 번째 궤도는 옥텟 규칙에서 전자가 8개 와야 되죠. 빈자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전자가 비어 있죠. 팔이 4개예요. 그죠? 팔이 4개. 그걸 가지고 제가 팔이 4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탄소는 팔이 4개예요. 그다음에 질소는 팔이 3개예요. 팔이 3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탄소하고 질소가 둘이 붙으려면은 팔이 3개 같이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럼 탄소는 팔이 한 개 남죠? 남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게 누군가가 와서 붙어야 되겠죠. R자는 그냥 누가 와도 붙어도 된다는 작용기예요. 누구든지 와서 붙어라. 자, 여기에 칼륨이 붙으면은 시아나칼륨이 되는 거고, 수소가 붙으면은 뭐 시아나수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 책에 나와 있고요. 그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아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독극물이라는 얘기죠. 어디에 작용하느냐? 얘가 복합체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복합체 4번에 붙어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식물 미토콘드리아의 특수한 기능인 대체 전자 전달 경로는 과잉 에너지 또는 과잉 환원력을 해소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으며 과도한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전자 전달 저해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꾸 이제 환원력을 해소하고 하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NADH를 그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NAD가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환원이잖아요. 그죠? 이 환원을 그만하겠다 그 뜻이에요. NADH가 많아지면 결국 또 ATP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해당 이후 무산소 발효.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산소 발효입니다. 해당 작용이 있고 난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은 호흡 작용으로 넘어가고 없으면은 발효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발효 과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가 있고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젖산 발효가 있고 그다음에 아세트산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술이죠, 술. 젖산은 뭐 김치 담그는 거, 요구르트 뭐 이런 거죠. 그죠? 아세트산 이거는 뭐예요? 식초 담그는 방식이죠. 근데 이 두 개는 다 무산소인데 아세트산은 조금 달라요. 얘는 산소가 또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에 아세트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 뭐 발효 얘기하려고 지금 뭐 김치 담그는 거, 뭐 식초 만드는 얘기를 굳이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산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세트산은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은 유산소 조건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크레스열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된다. 그러나 무산소 조건에서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나 에탄올을 생성한다. 효모나 젖산균 등과 같은 현기성 미생물은 이러한 발효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효모는 알코올, 그죠? 젖산균은 젖산. 이들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NADH로 피루부산을 환원하여 젖산이나 알코올을 합성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괜찮다. 발효 과정에서는 산소가 궁극적인 전자 수용체가 아니며 호흡 기질이 부분적으로 산화되는 것이다. 전자 전달 과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죠. 자, 알코올 발효는 피루부산이 탈탄산 작용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 물질은 다시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알코올로 환원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를 써보면 돼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알코올 발효 하는 방법.
자,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됐습니다. 피루부산. 그죠? 이때 뭐가 나왔죠? ATP가 2개 만들어졌죠. 그죠? 또 나온 게 뭐였죠? NADH가 2개 만들어졌죠. 그죠? 그 NADH를 만들려면은 NAD가 필요했죠. 그죠? NAD가 필요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해당 과정. 피루부산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호흡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뭐냐? 아세트 알데히드. 알데하이드라고도 하죠. 그죠? 아세트 알데히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뭐가 넘어가느냐? 바로 에탄올이 되는 거죠. 에탄올. 에탄올 다른 말로 알코올이죠. 그죠? 알코올. 알코올이 되는데 아세트 알데히드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NADH가 NAD가 돼요. 소모가 돼요. 결국 해당 과정이 이게 뒷과정이 없다가 치면은 뒤에 과정이 없어요. 뒤에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NAD랑 ADP랑 뭐 이런 걸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NAD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 못 만들어내요. 그죠? 결국 어떡하냐? 이 뒷과정을 거쳐서 이 NAD를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이 발효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NAD를 공급받기 위해서 뒷발효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젖산은 또 어떠냐? 그 밑에 줄이 나와 있습니다. 젖산 발효의 동물 근육 쪽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피루부산이 젖산 탈수 효소와 NADH를 직접 전환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됐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 또 똑같이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졌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ATP를 만들어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해당 작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NAD는 한 번을 만들었지만 다시 NAD를 다시 갖고 와야 NADH 만드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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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젖산을 만듭니다. 젖산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NADH를 가지고 NAD를 만듭니다. 그럼 이 NAD를 다시 여기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돌아갈 수 있죠. 뱅뱅뱅뱅 계속 돌아갈 수 있고 그래도 ATP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ATP를 만들어내니까 공장이 순환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람도 젖산을 만듭니다. 젖산을 만드는데 그게 어디냐?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젖산이 근육에 생기죠. 그래서 근육이 아파요. 이 산성 물질은 아프죠. 그 산성 물질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근육통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죠.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m 뛸 동안에 숨을 한 몇천 번 쉬겠지만은 저 육상 선수들은 100m를 달리는 약 10초 남짓 동안 호흡을 안 해요. 그냥 호흡을 안 하고 오로지 해당 작용의 힘으로만 100m를 달려요. 그러면 근육이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읽어볼게요. 그리고 젖산 발효와 동물 근육 조직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피루부산이 젖산 탈수소 효소와 NADH에 의해서 직접 전환되어 생성된다. 그 말이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 요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두 분자의 ATP뿐이다. 그렇죠. 요거밖에 없죠. 이것을 열량으로 환원하면은 설탕 그러니까 7.3 곱하기 2에 되면 7 곱하기 2 하니까 14 되는 거예요. 설탕 기준으로 14몰에 해당된다.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결합 에너지는 무기호흡이 최종 산물인 에틸 알코올에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게 피루부산 넘어가서 피루부산에서 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 이 탄소 3개가 그대로 탄소 3개로 넘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30분자의 ATP를 생산하는 유산소 호흡에 비하면은 에너지 생산 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호흡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ATP를 생성하므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진다. 살아있을 경우에는. 목숨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림 9-9의 발효 과정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그렸던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볼게요. 자,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해당 작용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됐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을 한 몇 번 그려보신 분들은 뭐 뒷부분 이해하기가 좋죠. 자,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호흡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크랩스가 회로가 되고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산화적인 산화 일어나겠죠. 근데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기호흡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먼저 동물 세포에서는 젖산이라든지 뭐 요구르트라든지 김치를 담근다든가 치즈를 만드는 그 세균들이 다 이런 호흡을 한다는 얘기죠. 얘들은 바로 젖산이 되죠. 피루부산에서 바로 젖산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NAD가 만들어지죠. 그죠? NADH가 분해돼서 NAD가 되고 이 NAD가 해당 작용해서 다시 필요하니까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 세포에서 효모라든지 술을 만들 때 자, 중간 단계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하나 있었죠. 그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알코올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로 NADH가 분해돼서 NAD가 만들어졌죠. 그죠? 이 NAD가 해당 작용에 또 필요하니까 이때 공급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술은 계속 만들어지죠. 젖산 이게 과정에서 해당 작용할 때 ATP가 2개 만들어진다 그랬죠. 해당 작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젖산이 쌓였어요. 운동을 해서 젖산이 쌓였어요. 이 젖산이 쌓이면은 우리 몸에 쌓이면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간에서 이 젖산이 피루부산 거쳐서 다시 포도당으로 넘어가요. 이때 ATP가 다시 돌아갈 때 ATP가 필요해요. 해독을 할 때. 몇 개? 6개가 필요해요. 6ATP가 필요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살 빠지겠네. 빠지나. 하여튼 ATP가 필요해요. 6개가. 한 번 가는데 해당 작용할 때 2개를 만들었는데 젖산을 해독할 때는 6개가 ATP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2개를 생산했는데 6개가 소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4쪽에 발효는 주로 혐기성 미생물에서 일어나지만 혐기성이니까 우리 호기성, 혐기성 할 때 기자는 공기의 기자인데 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 미생물에서 일어나지만 호기성, 고등생물에서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저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100m 달리기하고 근육 운동이죠. 심한 운동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동물의 근육에서 저산 발효가 일어나 젖산이 축적된다. 식물이 침수나 배수가 불량한 경우 또는 종피의 가스 투과성이 낮은 종자의 발화 시에 산소가 부족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은 무산소 발효 과정에서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보다는 식물이 오래 살아요. 무산소 과정에서. 일부의 식물은 이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면 죽는데 사람은 하루 이틀 갑니까? 몇 분이면 죽죠. 이와 같은 현상은 ATP 부족이나 알코올이 유해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다. 알코올만 빼주면 식물은 더 살 수 있겠네요. 그죠?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은 물속에서 유기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뭐냐? 통기조직이 발달해 있겠죠. 그 다음에 9.5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 요거 몇 페이지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간단히 하니까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자요하고 읽어보고 싶은 분 누가 있을까요? 저요 없어요? 그럼 제가 계속 읽을게요.
식물은 대략 광합성 산물의 50% 정도를 호흡으로 소모한다. 아까 한 52% 얘기했죠. 호흡에 의한 호흡율은 식물, 조직, 기관, 노쇠 정도, 그러니까 나이죠.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 초본 식물이나 어린 식물은 호흡률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성목이나 노쇠한 나무는 60% 소모하는 정도겠죠. 60%, 열대 식물은 7, 80% 정도로 호흡에 의해서 소모하는 되는 게 크다. 광합성 산물을 많이 소모한다 이거죠. 농업적으로 소화과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소비를 생장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실이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호흡을 해버리면은 많이 하면은 이게 다 상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흡을 적게 못하게 줄여서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죽여버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줄여주기 위한 거. 어릴수록 호흡을 적게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열대지방 같이 더운 데 있으면은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겠죠. 951. 식물의 나이와 대사활동. 식물은 대사적으로 불활성인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죠. 그냥 유지만 되는 거죠. 액포와 세포벽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저장하고 그냥 세포벽은 보호하고 그냥 그 기능만 있는 거죠. 대사 기능은 없죠. 이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호흡률이 낮다. 그러나 일부 조직은 동물과 비슷한 호흡률을 보이기도 한다. 식물의 호흡은 광합성을 하는 녹색 조직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루 24시간 밤낮없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녹색 조직이 뭡니까? 여육세포죠. 그죠? 녹색으로 된 부분. 호흡의 측정은 산소 흡수량이나 이산화탄소 방출량으로 측정한다. 식물의 개체나 기관, 조직 수준에서의 호흡은 여건에 따라 변이가 매우 크다. 자, 그러면은 표 9-1을 한번 봅시다. 먼저 보리를 보면은 조직에 따라 종자하고 뿌리를 비교해 놨네요. 뿌리는 호흡량이 50, 호흡을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종자는 0.003밖에 안 되네요. 그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리 종자가 호흡량이 가장 적네요. 그러니까 종자가 호흡을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밀도 비교를 해놨고요. 그 잎이 5일째 되는 것은 호흡량이 25, 왕성한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당근, 감자, 사과는 미숫과가 10이고 숫과는 0.5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계속 위에 읽어볼게요. 호흡량이나 호흡 속도는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형질이 풍부한 유세포로 구성된 어린 조직은 호흡이 왕성하다. 즉 나이에 따라 어린 식물체가 늙은 식물체보다 호흡량이 많다. 처음 생장 기간에는 호흡량이 많은데 이것은 세포 분열과 신장에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밥을 많이 먹을 때죠. 어릴 때. 나이가 들어 성숙하는 동안에는 연관된 대사 요구가 줄어들어 호흡이 감소한다. 노화의 단계가 접어들면 호흡이 약간 상승하는 듯하가 급격히 감소한다. 잎이나 과실에서는 노화나 죽음에 앞서 호흡의 일시적 상승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걸 호흡 급등이라고 그러고 산화적 인산화의 반응의 감소. 산화적 인산화 반응의 감소, ATP 만드는 반응이 줄어들고 ATP 생성과 전달 등이 더 이상 짝지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죠? 목본성 식물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지나 줄기의 호흡이 감소하는 것은 역시나 불활성 조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무 같은 거는 나무 껍데기가 많아지니까 호흡이 실제로 호흡하는 부위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앞 페이지로 가서 235페이지 그림 9-10을 보시면 나이가 밑에 밑변은 나이고 그 다음에 세로변은 상대적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호흡이 아니고 상대적 호흡. 나이가 어릴 때는 생장을 많이 하니까 호흡이 많아요. 그죠? 호흡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점점 성숙하면서 호흡률이 조금씩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쇠해서 갑자기 호흡 급등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사람도 갑자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아이고, 어느 노인네가, 아유,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나니? 그리고 기운 난다. 어느 기분 좋다. 그러는데 다음날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게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요,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반응 A에서 반응 B가 될 때 그 엔트로피가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 A에서 B가 될 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뭔가를 에너지를 줬다가 내려가요. 산꼭대기에 바위돌이 있어요. 바위돌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이걸 밀어주면은 콩쾅콩쾅 굴러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 누군가가 밀어주는 행위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걸 보존력이라 그러죠. 보존력. 이게 필요해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과정. 이게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자유 에너지로 예, 나타나는 현상 과정이죠. 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화학에 또 물리에도 요 과정, 요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항상 이게 뭔가가 필요해요. 죽기 전에도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기 전에도 뭔가가 있다는 거죠. 환경 요인으로 갑시다. 236페이지.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크게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온도, 산소, CO2. 빛은 호흡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억제한다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빛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어요. 빛과 관련하여 음지에 적용된 음엽은 음지잎은 양지에 있는 잎보다 호흡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온도부터 봅시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는 호흡이 억제된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는 호흡이 많아진다. 여름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거. 30에서 40도의 범위에서 최대 호흡량을 보이고 40에서 50도에서는 호흡이 정체가 된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보다 높은 고온에서는 오히려 호흡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기질이 부족해지고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며 산소가 부족해요. 특히 온도가 50도 이상 높아질 때는 호흡 효소의 변성이 일어나고 막이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효소는 다 단백질이라 그랬죠, 성분이. 온도하고 단백질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단백질이 온도가 얼마나 예민한데 계란은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그죠? 단백질 성분이에요. 얘한테 계란을 만약에 한 50도나 60도씨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반숙되죠. 그죠? 그 액체 상태에 있다가 고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더 이상은 어떤 생리 반응을 대사작용을 할 수 없겠죠. 그 액체에서 고체가 될 정도로 단백질은 반응을 빨리 해요. 그 사람 몸도 체온이 1, 2도 차이에서 사람 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단백질은 변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대 호흡률을 보이는 최적 온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호온성 식물은 호냉성 식물보다 호흡률이 높다. 호흡의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호흡률은 2배씩 높아지더라. 이걸 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호흡 계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준 온도의 호흡률과 10도씨 상승 시의 호흡률을 비교하여 몇 배가 증가했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걸 가지고 온도 계수, 요약해서 Q10이라고 합니다. 10도씨 바뀔 때마다 호흡은 몇 배가 될까? 그게 바로 호흡 계수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0도인데 10도가 적을 때 온도하고 10도가 더 높은 온도, 이 두 가지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비교해서 몇 배인가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겨의 온도 계수는 1.6에서 2.0의 범위 안에 있다. 그렇지만 온도 계수가 이게 온도 범위가 0에서 30도라고 돼 있죠. 예.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호흡 계수를 계산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요. 30도가 넘어가도 계산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때는 벌써 광호흡을 하는 단계고 헐떡거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호흡 계수가 10도 높아질 때마다 몇 배가 상승했을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걸 뭐, 그죠? 채소나 과일을 저온에 저장하면 호흡을 낮춰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감자의 규경은 10도씨에 저장하면 호흡은 억제되지만 보조적인 대사로 어떤 다른 대사작용이 일어나서 싹이 나요. 그 다음에 5도씨 이하에다 저장하면 호흡과 출하가 억제되지만 녹말이 다 분해돼 버려요. 그럼 설탕으로 전환되면은 맛도 나빠지고 색깔도 나빠져요. 그래서 뭔지 골치 아파요. 감자 저장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 감안하여 감자는 7에서 9도씨에서 저장하여 호흡과 발화를 최소화하면서 저장성을 높인다. 산소, 두 번째 산소.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로 기공이 열려있는 한 산소는 충분히 공급되죠.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는 5% 이하가 되거나 조직 내에서 2 내지 3%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률이 감소한다. 자, 산소가 5% 미만,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2, 3% 이하로 가면은 호흡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낮은 농도에서는 그 산소가 낮은 농도에서는 대기 중에 산소가 조직 용액 쪽으로 스며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조직 내 액상을 통한 산소의 확산 이동이 호흡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그 산소가 잘 용해되질 않아요. 잘 용해돼서 몸 안에 잘 흡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액체 상태로 끈적끈적한 상태가 액상을 통해서 몸의 기체 상태의 확산이라든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공기가 많을 때는 기체 상태로도 이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몸에 물에 그냥 흡수돼서 끈적끈적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자연 조직에서 대기의 산소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만 심한 경우가 있는데 어쩌냐 토양이 침수될 때 아니면 배수 불량일 때 이럴 때는 토양 공급이 물로 포화되는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여 유산소 호흡이 제한되거나 무기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수경 재배를 할 때는 반드시 산소 공급 장치를 달아줘야 된다. 그죠? 뿌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준다. 뿌리에다가 왜 산소를 공급하죠? 여기를 찾아보십시오. 뒷페이지 나옵니다. 통기조직 때문에 그래요. 통기조직. 벼가 대표적이죠. 식물에 따라서는 뿌리가 일부만 물에 잠겨도 견디지 못하는데 또 다른 식물은 물에 잠긴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이들 식물은 대개 물에 잠긴 뿌리에 뭐가 생기느냐? 통기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237페이지 앞페이지 다시 돌아와셔가지고 그림 9-1 사과에서 산소 농도와 호흡작용의 관계. 자, 빨간 그래프가 요거는 저걸로 보고 할까요? 그래프가 다 없어져 버렸네. 빨간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발표 시작 창 열었습니다. 여기 빨간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래가 산소 농도죠. 5%에서 25%까지 있고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요지점이죠. 그죠? 요지점이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갑자기 높다가 여기는 갑자기 낮아졌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죠. 여기가 지금 보면 한 3~4%쯤 되겠네요. 그죠? 3~4%쯤 산소가 3~4%쯤 있는 지점에 왔을 때가 가장 호흡이 적다는 거죠. 적절하고. 그럼 2단계에서는 호흡이 왜 많을 산소가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CO2 방출량이 왜 많느냐? 여기는 발효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에탄올이라든지 해서 다른 작용이 식초라든지 이런 다른 작용에 의해서 가지고 CO2가 방출하는 양이 생긴다는 거죠. 무산소일 때. 완전히 무산소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기 높은 거고, 산소가 4% 정도일 때 가장 낮아졌다가 산소가 많아지면 점점 호흡이 많아져 가지고 CO2 배출도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무산소일 때 빵 하고 호흡이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보겠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38%인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3에서 5% 농도에서도 호흡률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호흡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죠. 호흡은 산소와의 문제죠.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은 식물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다를 거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0% 이상이 되면은 아스파라거스는 호흡이 저하되지만 당근은 아무 영향이 없고 감자나 양파는 오히려 더 좋아한대요. 왜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식물의 호흡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호흡이 저하하고 아무래도 저하하고 산소가 낮고 온도가 낮고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더욱 심해서 호흡이 억제된다. 이러한 호흡 억제는 원예 산물의 CA 저장과 MA 저장에 이용되고 있다. 즉 저온에서 2 내지 3%의 산소와 온도가 저온입니다. 조건이 저온. 우리 기사 시험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문제에 관해서 몇 문제 지금 꼭 나오죠. 저온, 그 다음에 공기, 산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장과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이죠. 저온, 산소, 이산화탄소. 그죠? 산소는 2, 3%, CO2는 3, 5% 농도에다가 저장한다. 저온과 저산소가 호흡을 억제하는데 무산소 조건에서는 발효대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산소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 아까처럼 무산소일 때 완전히 제로일 때는 차라리 호흡 급등 현상이 호흡 급등이 아니라 발효 현상,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무산소 호흡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약간의 산소를 줘가지고 목숨만 붙어 있게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CA 저장, MA 저장 이렇게 이제 말이 있는데 CA 저장이라는 말은 앞 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Controlled Atmosphere라고 갖고 그 다음에 뒤에는 Modified Atmosp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A, MA 이렇게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자, 컨트롤한다. 이건 조절한다. 그죠? 조절한다. 모디파이 한다. 이거는 조작한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이라는 거는 공기가 다 주어졌어요. 여건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 여건을 적절히 조절하는 상태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자연 조건을 조절하는 상태. 근데 모디파이는 완전히 조작이에요. 어떻게 조작하느냐? 비닐 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밀봉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디파이가 조금 강도가 세죠.
modify라는 뜻은 속에는 뭐가 artificial이라는 의미가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 조작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말이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또 다른 우리 농업의 용어가 있죠. 그죠? GMO라고. 그죠? GMO가 이게 M자가 바로 같은 modify입니다. modif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modify, 조작한 유기물질이란 뜻이에요. GMO가. 같은 MA, 저장, GMO의 M. 이 두 개의 M자는 같은 modify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컨트롤하고 조금 확 구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해 왔던 것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약속해드린 대로 9장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9장까지 다 마쳐드렸거든요. 자, 그동안 궁금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오늘 공부한 중에서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자, 일단 녹화는 끌게요. 녹화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